캄보디아로 떠날 땐 노후가 보장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잃고 반지하에서 후회 중이었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추락이었어. 우리 집을 왜 팔았어? 그날 반지하 원룸의 벽을 타고 떨어지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고 눅눅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는 창가에 앉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우린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한치의 실수 없이 메달 같은 급여를 받으며 성실하다는 말로 버텨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짜리 원룸에서 습기와 곰팡이 냄새 속에 앉아 있습니다. 퇴직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꽃다발을 들고 찍은 사진 속의 웃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62세의 나, 60세의 아내. 평생을 버텨온 대가로 이제는 여유를 누릴 차례라고 믿었습니다. 내 연금 480만 원, 아내의 360만 원, 합쳐서 840만 원. 그 돈이면 평생 걱정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안정적이었죠. 그 안정이 우리를 망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치고 조용히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 평온이 처음엔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허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습관이 사라지자 하루가 버거워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변화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내가 컴퓨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캄보디아,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 화면 속엔 파란 하늘 아래 수영장이 반짝이고 야자수 그림자 아래 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로 커다랗게 적힌 문장. 공무원 연금으로 황제처럼 사는 법.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린 아직 늦지 않았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서울에서 840만 원으로는 빠듯했지만 그곳에서는 부자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한 문장이 우리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연회장에는 우리 또래의 부부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구 하나 눈빛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나처럼 새 삶을 꿈꾸는 표정이었습니다. 연단에 선 사람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연금 800만 원이면 캄보디아에서는 월 2천만 원의 가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는 한국의 3분의 1, 아파트는 1억이면 신축, 물가는 싸고 날씨는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현지 답사를 신청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내려다본 푸놈펜의 하늘은 밝고 뜨거웠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습한 바람이 얼굴을 감쌌고 도로 옆에는 오토바이가 줄지어 달렸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인데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현지 부동산은 우리를 신도시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도로, 반짝이는 건물,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영장과 야자수. 그곳은 현실이 아닌 어떤 광고 속 장면 같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억 2천만 원.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눌러왔던 신중함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지탱해온 그 조심스러움이 욕망이라는 단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천장에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낯선 나라의 공기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미래가 다시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늦지 않았다. 그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걸 걸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추락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에서 살 땐 난방비 걱정으로 늘 추위를 참았는데 이곳은 따뜻했고 공기는 느긋했습니다. 그게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아내는 현지 시장을 다니며 과일을 샀고 나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값은 한국의 절반,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이 지역 임대 수익이 좋습니다. 그 말이 내 귀를 붙잡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더 사면 연금 말고도 월세 수익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 계산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달콤했습니다. 연금 840만 원, 임대 수익 140만 원, 그리고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면 300만 원, 월 1200만 원. 우리 인생에서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아내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교민들이 많다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조금은 불안했지만 그 불안이 설렘에 묻혔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식당은 한식 메뉴로 시작했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낯선 나라에서 나는 오랜만에 활력을 느꼈습니다. 하루에 몇 팀만 와도 순이익이 남았습니다. 임대료 50만 원, 인건비 3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남는 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잘 된다고 믿었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활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점심에는 수영을 하고 저녁에는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캄보디아의 하늘은 언제나 붉게 물들었고 그 풍경을 바라볼 때마다 이게 진짜 인생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퇴직 후 느꼈던 허전함도 잊혔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너무 오래가면 안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게 잘 돌아가는 듯 했지만 하루하루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비가 들었고 냉장고도 바꿔야 했습니다. 직원 월급은 올랐고 임차인 한 명이 이사를 나가 공실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곧 채워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땐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송금하던 연금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환율이 변하면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조금씩 깎였습니다. 계좌에는 여전히 숫자가 찍히지만 실제 손에 남는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차이를 체감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매출이 줄고 손님이 줄었습니다. 가게 앞 도로 공사로 진입로가 막히자 하루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황제의 삶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식당 주방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았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손에 남는 건 피로와 불안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곧 나아질 거야 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눈빛이 흔들리는 걸 나는 봤습니다. 우리의 낙원은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3월 처음으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하루 매출 70만 원이던 가게가 4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전기세 고지서를 보던 나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 화면에는 낯선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처음엔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푸놈펜 공항이 닫히고 거리의 발걸음이 사라졌습니다. 식당 문을 열어도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불을 켜놓고 기다려도 의자 4개는 그대로였습니다. 매출은 절반, 그 다음 달엔 3분의 1이 됐습니다. 냉장고 속 재료들이 상하기 시작했고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통장을 뒤졌습니다. 남은 잔액은 $1,700. 그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가게를 닫을까 고민했지만 곧 끝나겠지라는 희망이 그 결정을 막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식사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말을 걸면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이미 힘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밤마다 식탁 위에 쌓이는 영수증이 늘어났습니다. 빨간 잉크로 찍힌 숫자들이 점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7월 첫 번째 임차인이 나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한 달치 월세를 돌려주며 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시작일까 하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2달 뒤 2번째 임차인도 나갔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제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안일함이 나 자신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가게는 버텼지만 매달 200만 원씩 적자가 쌓였습니다. 전기세, 재료비, 임대료, 세금 한 줄 한 줄 써내려갈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밤이면 가게 불을 끄고 텅 빈 주방에서 의자 위에 앉았습니다. 불 꺼진 도시에서 에어컨 실외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게 내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로 찾아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자주 가슴을 눌렀습니다. 괜찮아라고 했지만 그 말조차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2시 아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통역사에게 돈을 쥐어줬습니다. 얼마든 괜찮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담석증.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술비 800만 원.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금액을 선불로 내야 했습니다. 그 돈을 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돈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아내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병원비로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가게를 닫았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을 포기했고 주방 기구를 헐값에 넘겼습니다. 남은 건 빚과 불안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아내가 묻습니다. 우리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마다 나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도 갈 곳이 없다는 걸. 그때의 나는 이민이 아니라 망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땅의 따뜻한 햇살 아래 내 삶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퇴원하던 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계산기를 눌러봐도 남은 돈으로는 다음 달 월세도 못 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습한 공기, 꺼지지 않는 모기 소리, 낯선 천장의 선풍기 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요. 그 말이 내 귓속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돌아가면 뭐가 있을까? 우리 집은 이미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떠나야 했습니다. 남은 돈을 지키려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22년 봄 캄보디아에서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짐이라 부를 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 아내의 약봉지 몇 개,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쑥 솟은 신도시의 유리 건물들, 그 빛이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보였던 그 반짝임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2년 전 떠날 때와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 비어있는 대합실, 그리고 내 손에 남은 건 8천만 원뿐이었습니다. 4억이었던 전 재산이 2년 만에 5분의 1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줄여서 살면 되잖아.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됐습니다. 서울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중랑구 아파트는 8억을 넘었고 전세도 3억은 줘야 했습니다. 연금 840만 원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돌아왔다는 말이 시작했다가 아니라 끝났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결국 경기도 외곽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80만 원. 방문을 닫으면 숨이 막힐 정도로 좁았습니다. 천장은 낮고 창문 밖에는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벽지 속에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냄새를 맡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옆에서 나는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무거운 박스를 옮겼습니다. 손끝이 얼어붙고 땀이 식은 등줄기가 차가웠습니다. 가끔 문이 열릴 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면 그 안의 따뜻함이 부러웠습니다. 그게 우리가 잃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동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 있는 시간이 길어 허리가 더 아팠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옆에 앉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해외 이민 성공기가 나오면 TV를 꺼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미소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봤습니다. 황제 이민. 그 단어가 이렇게 잔인한 말일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내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낮에는 마트, 나는 새벽 배송, 우리는 하루에 몇 마디도 못합니다. 그래도 서로의 온기가 남아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민이 아니라 탈출이었다는 걸. 우리는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희망이 영원할 거라 믿은 마음이었습니다. 반지하에서의 첫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햇살이 짧았고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벽에 습기가 올라오면 아내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던 공무원 부부였는데 이제는 곰팡이 냄새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는 마트를 향했고 나는 검은 가방을 메고 새벽 배송을 나갔습니다. 몸은 점점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계단을 오를 때면 가끔 눈물이 났습니다. 숨이 차서가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져서 그랬습니다. 가끔 초등학교 앞을 지나면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소리가 내가 평생 지켜온 세상이었으니까요. 칠판 냄새, 분필가루, 교실 창가에 쏟아지던 햇살. 그 모든 게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내는 손님들 앞에서 늘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손가락 마디가 부어 있었습니다. 계산대 옆에서 하루 종일 바코드를 찍고 무거운 박스를 옮기느라 손톱이 깨졌습니다. 그 손을 잡을 때마다 내가 그 손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마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피로를 나는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버티기 위한 가면이었습니다. 밤이 오면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치 한 조각, 멸치 볶음,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 그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불 꺼진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로에게 미안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연금 명세서가 도착했습니다. 월 840만 원. 그 숫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넉넉함이었는데 이제는 숨 쉴 틈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월세 8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병원비, 약값을 빼면 남는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을 통장에 적어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아니라 시간이 모자란다고. 주말이면 우리는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햇살이 들면 아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봅니다. 그 표정이 참 고요합니다. 여보, 여긴 따뜻하네요. 그 말이 눈물처럼 흘렀습니다. 캄보디아의 햇살보다 훨씬 약했지만 이제야 진짜 따뜻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패한 걸까? 아니면 너무 늦게 배운 걸까? 젊을 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내 노후는 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무너졌다는 건 끝이 아니라는 걸.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라는 걸.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우리 부부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아내는 그 햇살 아래서 작은 화분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흙 위에 조그만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새벽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편의점 앞 커피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손에 닿는 컵의 온기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하루의 시작이 달라졌습니다. 힘들어도 일어났고 비가 와도 나갔습니다. 아내는 출근 전마다 내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작은 김치 한 조각, 달걀 하나. 그런데 그 도시락을 열 때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젠 감사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배송 중에 초등학교 앞을 지났습니다. 학교 담장 너머로 교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칠판에 글씨를 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을 아이들에게 얼마나 자주 했던가요? 하지만 정작 나는 그 정직의 가치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늦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잊고 살던 순간에 찾아온다는 걸. 아내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트 일에 익숙해지고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날이 늘었습니다. 퇴근 후엔 마트에서 버려질 꽃 한 송이를 들고 왔습니다. 이건 값이 없대요. 그래도 예쁘죠?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함께 저녁 산책을 합니다. 아내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여보, 여기 바람 좋죠?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걷고 서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사람을 찾았습니다. 가끔 캄보디아를 떠올립니다. 그곳의 햇살, 그곳의 밤하늘, 그리고 한때의 나. 후회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젠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고 아내는 여전히 마트를 나섭니다. 그 일상이 힘들어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조급하게 만들었을까? 안정 속에서도 불안했고 풍요 속에서도 부족했습니다. 그 불안이 욕심으로 바뀌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 잔고가 아니라 아침 햇살을 느낄 여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사람, 그게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만 보았습니다. 이만큼이면 평생 걱정 없겠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에겐 멈춤이 필요했습니다. 3박 4일의 설명회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닌 삶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걸 하지 않아서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늘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아, 욕심은 불행의 시작이다. 그 말을 내 자신에게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 나는 욕심을 경험으로 착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볼 만하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노후의 진짜 기준은 얼마 버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를 잃지 않느냐였습니다. 집 한 채, 연금 한 줄, 그게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떠났습니다. 안정은 지루한 게 아니라 가장 값진 안전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들에 만족하려 합니다. 전기요금이 줄면 웃고 오늘도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돈이 남지 않아도 하루가 남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가 다시 배운 노후의 정의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화분을 돌봅니다. 꽃이 필 때마다 그 향기가 방 안에 퍼집니다. 나는 그 향을 맡으며 생각합니다. 이 냄새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걸. 황제의 삶은 사라졌지만 사람의 삶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욕심을 멈추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더 따뜻한 나라, 더 여유로운 삶, 더 행복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낯선 땅의 햇살은 우리를 비추지 않았고 그곳의 시간은 우리의 노후를 갉아먹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시작은 작은 확신 하나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한마디가 우리의 전 재산을 삼켰습니다. 설명회에서 들었던 그 달콤한 말들, 황제 이민, 은퇴 후 제2의 인생. 이제는 그 단어가 무섭습니다. 나는 이제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돈은 벌 때보다 쓸 때가 더 무섭다고. 연금은 여유가 아니라 당신 노후의 마지막 방패라고. 그걸 버리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함께 흔들린다고. 반지하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차갑지만 고맙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하루를 견딥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조용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매일 아침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노후는 모험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입니다. 따뜻한 밥,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황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당신에게 황제 이민을 권하고 있다면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당신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솔직히 요양원 알아볼 때 된 것 같아. 뭐라고? 이 집, 아빠 혼자 쓰기엔 너무 크고, 전세금만 빼도 1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잖아요. 시설 좋은 데도 많고요. 그 순간 제 귓속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둔탁하게 들려왔습니다. 큰아들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거구나. 전세금.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딸아이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35년 동안 입고 나갔던 낡은 시내버스 운전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그 옷을 입고 나가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애 대학 등록금, 딸의 결혼 준비금, 손주들 돌잔치 비용. 그 모든 게 이 핸들을 잡고 돌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들이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저희도 솔직히 부담이에요. 큰아들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편하다고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손 벌렸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절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 돈이 필요해서 하는 말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창밖으로 162번 버스가 정류장에 천천히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8년 전까지 몰던 바로 그 노선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냉기가 제 정신을 깨웠습니다. 이제 나도 늙은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한 지 아직 열흘도 안 됐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자식들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꺼낸 거겠죠? 이 집은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전세금은 내 노후 자금이야.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큰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딸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이 나간 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언제 갈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동안은 제가 다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버스 승객들의 안전, 가족의 생계, 자식들의 미래, 그 모든 걸 제 두 손으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가 됐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 결정권이 없는 사람, 짐이 되는 사람, 벽에 걸린 운전복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출근 전 항상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나가던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낯설고 쓰라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와 벽에 나뭇가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의 핸들을 놓지 말아야겠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맡기면 제 삶은 순식간에 그들 손에 넘어갈 겁니다. 요양원, 전세금, 경제권, 그리고 결국엔 제 존엄까지.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하면 내 방식대로 늙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한 지 열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계단 난간을 꼭 잡고 한 칸 한 칸 내려가야 했고 욕실 문턱을 넘을 때마다 혹시나 미끄러질까 두려웠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그대로 병원 신세라는 걸 지난번 경험으로 뼈저리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올해 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허리를 조금만 구부려도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그리고 2달 전 겨울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작은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해오던 일들이 하나하나 부담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이 집의 전세금은 17억 원입니다. 그 돈만 빼면 1년에서 2년 요양원 생활비는 충분하다는 게 자식들의 계산이었습니다. 요양원비는 월 300만 원, 간병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했습니다. 간병인을 따로 알아보니 24시간 간병은 월 480만 원, 12시간은 260만 원이었습니다. 제 국민연금 145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평생 일하며 모은 퇴직금과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퇴직 후에도 몇 년 동안은 예금 이자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매달 이자 수입은 줄어드는데 병원비와 생활비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최근 MRI 촬영과 입원비, 약값, 물리치료비까지 합치면 2달 사이에 48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던 계산은 이미 틀어져 있었습니다. 예금을 깨서 쓴다 해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1년? 2년? 그 뒤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도 사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교육비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준비물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전세 계약이 끝나가서 이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이 3천만 원이나 올라서 웃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사정들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복잡했습니다. 나 하나 요양원 보내면 저 돈을 전세금에서 빼서 돌려 쓸 수 있다. 그 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쓰리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절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 돈이 필요해서 하는 말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꺼내놓고 이런저런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연금과 예금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집을 유지하면서 혼자 사는 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따져봤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세금 17억, 요양원비 400만 원, 연금 145만 원, 줄어드는 예금 잔고.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아빠, 요양원은 절대 나쁜 데가 아니에요. 요즘은 호텔보다 좋은 데도 많아요. 며칠 뒤 딸아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원하시면 우리가 직접 찾아볼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자상해서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라는 단어가 점점 제 삶을 잠식해오고 있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 현실을 제일 먼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다음 상황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퇴원 후 혼자 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허리가 저리고 식사 준비도 버거웠습니다. 결국 큰아들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당분간 저희 집에 계시는 건 어때요? 재활도 해야 하고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하잖아요. 순간 자존심이 스쳤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며칠만 신세 좀 지자. 민수네 집에 들어간 첫날 손주들이 할아버지 하며 달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거실에는 아이들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주방에서는 며느리 미정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손주 지훈이가 종이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거기엔 서툰 손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그 그림 한 구석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민수도 퇴근 후엔 제 방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손주들과 함께 TV를 보는 시간이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손주들이 학교 이야기를 하면 민수와 미정이가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지.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민수와 미정이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야근, 모임.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나도 가족이니까 도와야지. 그런데 그런 날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느새 저녁 준비와 아이들 밥 챙기기가 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참고 부엌에 섰습니다.
손주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장난감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녁 한 번 차리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밤이 되면 다리가 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미정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요즘 너무 답답해. 아버님 오시고 나서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 애들도 눈치 보고 남편도 집에 잘 안 들어와. 요양원 얘기 꺼냈다가 분위기 싸해지고. 그 순간 제 발걸음이 굳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 말이 나에 대한 불만인지 현실의 피로인지 순간 분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손님이 된 거구나. 아니, 어쩌면 짐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문 밖으로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역시 오래 있을 곳은 아니구나. 35년 동안 버스를 몰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자식들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의 집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숨죽이며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곱씹었습니다. 이 집은 내 자식의 집이지 내 집이 아니구나. 며칠 뒤 식탁에서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미정이가 요즘 좀 힘들어해요. 아빠 때문이라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다. 제 말이 짧아졌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하니까 그냥 요양원 같은 것도 한번 생각만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도 솔직히 여유가 많지 않고.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정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주들도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식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과 그 뒤에 숨은 현실적인 계산이 뒤섞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미안함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집에서도 오래 버틸 수 없겠구나. 벽에 기대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외롭게 들렸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민수가 저녁에 들어오면서 아빠, 오늘 저녁 뭐예요? 하던 그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네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저녁 민수가 지영이네로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의 뉘앙스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는 힘들다는 신호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렸지만 굳이 싸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 지영이의 집으로 이사하듯 짐을 옮겼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옷 몇 벌, 약 봉지와 지팡이. 그것이 지금의 제 전부였습니다. 35년 동안 버스를 몰며 모은 것들, 가족을 위해 쓴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은 이 작은 캐리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영이가 반갑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사위 준호는 회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영이네 집은 신혼티가 남아있는 24평 아파트였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제 방으로 내줬습니다. 지영이가 미리 깨끗하게 치워둔 침대와 서랍장이 있었고 창문에는 레이스 커튼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이 좁아서 불편할 수도 있다며 미안해하는 지영이에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딸과 단둘이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이는 제 무릎 상태를 걱정하며 병원이나 물리치료 일정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역시 딸은 다르구나. 그날 밤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퇴근 후 돌아온 사위 준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무릎은 괜찮으냐고 묻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저희도 지금 대출이랑 애 낳을 준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요. 요양원 같은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사위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결국은 현실이었습니다. 이 집도 오래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지영이는 준호의 팔을 슬쩍 잡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알아보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집은 따뜻했지만 이곳 역시 제 자리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신혼집의 작은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제 모습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에도 오래 머물 곳은 없다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며칠 뒤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에 치이고 있어서 솔직히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이의 눈빛에 안도와 미안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딸도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도 자기 삶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자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 빗방울 소리만 들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집에도 머물 수는 없겠구나. 민수네 집도 지영이네 집도 모두 누군가의 공간이지 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딸의 따뜻한 말도 결국엔 제가 머물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 자식들이 선택해주는 요양원이 아니라 제가 선택하는 제 삶. 그게 무엇이든 이제는 제 손으로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방식대로 늙어가야 한다는 것을. 며칠 뒤 지영이의 손에 이끌려 요양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지영이가 미리 인터넷으로 찾아본 곳이었는데 집 근처에 있는 한강 실버케어 센터였습니다. 규모도 크고 시설이 깔끔하다는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입구에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건물 외벽은 하얗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마치 고급 실버타운 같았습니다. 지영이가 여기 진짜 괜찮다며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상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벌써부터 묘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곳을 둘러보는 나이가 됐구나.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친절한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장기 요양 2등급 이상이면 입소 가능하고 평균 대기 기간은 2-3달 정도라고 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여러 개의 2인실과 1인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간호사와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방에 들어가자 하얀 커튼 너머로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난이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1인실은 월 480만 원, 2인실은 월 34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간병비는 별도라고 했습니다. 지영이가 살짝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145만 원, 예금 잔고, 병원비, 생활비, 요양원비만 해도 한 달 400만 원, 1년이면 4,800만 원, 2년이면 거의 1억 가까이야. 전세금 조금만 깎아도 되겠네. 순간 자식들이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에 겹쳐 들려왔습니다.
전세금만 빼면 1년에서 2년은 충분하지 않아? 요양원도 나쁘지 않지. 요즘은 호텔 같대. 가슴이 서서히 죄어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작은 프로그램실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몇 분이 공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인지 기능 유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루에 2번씩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활동을 하고 정해진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나는 저기 앉아 있는 게 어울리는 나이가 된 걸까? 지영이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기자는 몇 분 정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현재 17명 정도이고 평균 2-3달 안에 입소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지영이의 눈빛에는 현실적으로 괜찮다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곳이 내 삶의 마지막 정류장처럼 보였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저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아니, 저기까지 가고 싶은 걸까? 시설은 좋았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 없었습니다. 정해진 일과표대로 움직이고 정해진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삶. 35년 동안 버스 핸들을 잡았던 제 손이 이제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표 안에 갇혀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설을 다 둘러본 뒤 우리는 안내 데스크로 돌아왔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브로셔와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오늘 바로 접수도 가능하다고 대기자 명단에 올려두면 순서가 되면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지영이가 신청서를 들고 제 눈치를 봤습니다. 아빠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에 들린 신청서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보자. 밖으로 나와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은 편할지 몰라도 내 시간은 없어. 이제는 정말 선택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요양원을 다녀온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낮에 본 요양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됐습니다. 하얀 커튼, 나란히 놓인 침대, 공허한 눈빛의 어르신들, 그리고 제 손에 들렸던 신청서의 묵직한 감촉까지. 저기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곳은 편했지만 내 시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삶. 그건 35년 동안 버스를 몰며 제 시간을 만들어 살아온 제 인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밤의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한강변 벚꽃길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길을 내 2발로 걸어보고 싶다. 그 순간 가슴속에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막연하지만 분명한 무언가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아직 제 방식대로 살아볼 수 있다는 느낌. 며칠 뒤 저는 혼자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창구에 앉은 복지사 선생님은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책자 몇 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공공간병지원제도, 재택복지 프로그램, 노인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 사업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요양원 안 가셔도 혼자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아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아직 혼자 살 수 있다고 말해준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책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제가 8년 전까지 몰던 162번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 익숙한 정류장 안내방송.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내 길을 운전할 수 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운전복이 걸린 벽을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새벽마다 그 옷을 입고 운전대를 잡던 나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느꼈던 책임감, 자존심, 그리고 내가 내 길을 운전한다는 확신. 내 인생의 핸들은 아직 내 손에 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건 선택지일 뿐 정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이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저는 책상에 앉아 받아온 책자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택 간병 지원, 생활 지원 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하나하나 읽으면서 희미하게나마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조금 고치면 혼자서도 살 수 있을지 몰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 구조를 바꾸는 방안, 재택 간병 지원 제도 신청, 생활비 재정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정해주는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커튼을 젖히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양원 탐방, 자식들의 말, 복지센터 상담까지 불과 몇 주 사이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흔들림 속에서 제가 붙잡아야 할 건 제 삶의 방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35년 동안 버스 핸들을 잡고 살아왔습니다. 그 핸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제 인생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정류장을 돌며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도착하는 일. 그 모든 게 제 책임이었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핸들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단순한 어르신이 아니라 결정권을 잃은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식들은 요양원을 권했습니다. 편하다고,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곳은 깨끗했고 시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곳에선 제 시간이 없다는 걸. 정해진 시간표, 정해진 프로그램, 정해진 삶. 그건 제가 원하는 노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그 핸들을 잡기로 했습니다. 누가 대신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제가 정한 길을 따라가는 노후. 요양원이든 재택이든 실버주택이든 선택의 주체는 나여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조금씩 집을 고치고 재택지원 제도를 알아보며 제 삶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바꾸고 욕실에 안전바를 달았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소개해준 생활 지원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방향을 제가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자식들이 전화를 합니다. 여전히 걱정스러운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제 선택을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아직 내 방식대로 살아볼 수 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식의 시선, 돈의 문제, 몸의 한계 모두 현실입니다. 저도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주체는 나입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 노후의 핸들은 내가 잡아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고 마지막 존엄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내려야 하는 건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저는 아직 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제 방식대로.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시니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양원을 갈 것인가? 집에 머물 것인가?
자식에게 의지할 것인가? 혼자 살아갈 것인가? 전세금을 내줄 것인가? 지킬 것인가? 이 모든 선택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구나 나이 들고 언젠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누가 아닌 내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내 노후의 핸들은 내가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실제 제도와 사례를 바탕으로 시니어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의 핸들을 놓치지 않도록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